낭독 산책의 탐합니다. 지난 시간에 가족의 두 얼굴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나머지 뒷부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후반부 내용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애착이론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존 보울비는 아동기에 부모의 애정결핍으로 고통받은 자녀가 부모가 되면 자기 자신을 결핍으로 이끌었던 상황을 똑같이 재현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합니다. 어릴 적 부모에게 억눌렸던 자기 욕구와 보상 심리를 현재의 배우자와 자녀를 통해서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즉, 상처받은 아이는 자라서 지금의 가족들에게 그 상처를 되풀이합니다. 착취라는 말은 원래 사회학적인 용어죠.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급이 하위 노동계급의 생산물을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착취는 계급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착취는 같은 계급 간에도 심지어는 가족 내에서도 종종 벌어집니다. 가정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부모가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를 이용한다면 이 또한 착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스조르 매니나즈는 이렇게 부모에게 이용당한 자녀가 자신이 당한 것을 다시 돌려주려고 할 때 행사하는 권력을 파괴적 권리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우리말에 본전 생각난다는 말처럼 자기가 당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자기보다 못한 대상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흔하죠. 엄한 시어머니 밑에서 귀머거리 3년, 장림 3년, 벙어리 3년을 지낸 며느리가 훗날 며느리를 맞을 때쯤에는 똑같이 모진 시어머니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무고한 상대를 이용해서 과거의 상처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는 가족들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파괴적 권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작동되지 않고 가족의 조직과 함께 힘에 의존해서 움직입니다. 가족의 규칙, 비밀, 위계 질서를 통해서 파괴적 권리를 행사하며 여기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누설하지 못하고 순응하게 만듭니다. 이런 가족은 관계가 공허하기 때문에 모두들 내면의 감정 상처를 깊게 입은 채 가족이라는 허울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 부모가 부당하게 파괴적 권리를 행사해서 고통받은 자녀들은 이로 인해 죄책감, 분노, 수치심, 우울, 격분과 같은 감정들을 내면에 쌓습니다. 이 자녀는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할 자신의 권리가 부당하게 착취됐다고 느끼고 무고한 상대에게, 즉 자신의 배우자 또는 자녀들에게 자신에게 일어났던 똑같은 방식으로 파괴적 권리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파괴적 권리는 세대 전수로 이어지며 다음 세대로 가정의 불행을 전수시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부모는 괴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처럼 그들 역시 험난한 세월을 살아왔고 부당한 가족관계에서 피해를 입었던 평범한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반복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늘 되풀이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뒤엉킨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끊어버린 알렉산더 왕의 지혜나 결단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은 아무런 기대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서 어떤 식으로든지 본전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고 자녀는 다시 부모가 돼서 그것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돌려주면서 돌봄과 베품이 세대를 통해 내려가는 것이 결국 인류의 삶을 면면이 이어지게 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남자는 보통 결혼 후 3, 4년부터 외도의 욕구를 느낍니다. 아니 사실 이것은 일반화시킬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예외적이긴 하지만 자신의 결혼식장에 하객으로 온 아름다운 여성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외도의 욕구를 느끼는 경우도 있으니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을 성중독자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외도 욕구는 많은 남성들에게 잠재되어 있습니다.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고 주변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남자는 외도를 피해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도는 가정과 일에 충실하지 않은 남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가 있는데요. 치열한 경쟁과 긴장 속에서 자기 관리를 잘하며 인정받는 남자는 생각보다 외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주어진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느라 자신을 돌볼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에 깊은 외로움이 쌓여갑니다. 평소 성실했던 사람은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느라 소모된 에너지를 외도를 통해 얻으려고 합니다. 일탈 행동을 통해 고정돼 있던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는 거죠. 외도를 하면서 삶의 활력과 에너지를 보충하려고 합니다. 현대인 가운데는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 쇼핑, 술 등 다양한 중독이 존재하는데요. 특히 현대인에게 자주 발견되는 중독 증상 가운데 하나가 성중독입니다. 성에 대한 탐닉은 친밀감에 결여해서 생기는데요. 현대인들은 더 이상 아침에 해가 뜨면 농사 지으러 나가서 논밭에서 수백 미터 이내의 마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전부인 농경시대의 농부들이 아닙니다. 수많은 인간관계와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다양한 업무에 시달립니다. 농경시대의 여유와 단순 소박한 마음가짐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핸드폰을 손에 쥐고 끊임없이 불안하고 급하게 뛰어다녀야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인간관계의 편안함과 친밀감은 자꾸만 멀어집니다. 소중한 사람과의 깊은 친밀감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요. 자신이 살아가는데 의미를 주고 존재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타인과 친밀감을 쌓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곧잘 쉬운 만남, 부담 없는 이별을 할 수 있는 만남 속에서 친밀감의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왜곡된 성에 대한 열망은 그만큼 현대인의 고독과 불안을 대변합니다. 부부간의 가슴 설레는 사랑의 유효기간은 2년 반이라고 합니다.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들에게 아내는 가슴을 설레게 하는 여성이기보다는 편안한 가족이 됩니다. 더 심한 경우 아내가 어머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기혼 여성들이 남편 흉을 볼 때 남편이 애 같다라고 평하는 경우가 흔한데요. 남성은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했던 유아적인 행동을 아내와의 관계에서 무의식적으로 재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를 댄다고 하더라도 남자의 외도는 결국 집안에 파랑새를 두고 행운을 준다는 파랑새를 찾아서 세상을 떠도는 일일 뿐입니다. 외도의 폭풍우는 짧을지라도 강하며 그 후유증은 자기 자신과 가족에게 강하게 남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의 외도는 트라우마가 됩니다. 결혼식 때 주례 앞에서 서약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아내만을 바라보고 살겠다는 약속은 깨졌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배신감은 상상 이상입니다. 가장 소중하고 신뢰했던 남편이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대상이라는 사실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모든 원인을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게 할 위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외도의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은 종종 주변과 타인을 믿지 않고 허무주의와 비관주의에 빠져서 자신을 더욱 고립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배반이라는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힘든 위기를 잘 극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과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습니다. 또 사건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하기보다 자기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허무주의와 비관주의에서 벗어나서 주변과 타인의 따스한 관심과 지지를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위기 극복에 성공합니다. 자녀나 타인을 끌어들여 부부관계를 안정시키려 도모하는 관계 유형을 삼각관계라고 지칭합니다. 삼각관계는 가족 안에 있는 불행한 관계 유형에서 파생되는데요. 부부든 형제든 두 사람 관계가 위태롭고 갈등을 겪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면서 형성됩니다. 가족 문제 유형인 삼각관계는 청춘 남녀들 사이에 형성되는 삼각관계와는 다릅니다. 부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녀를 끌어들이는 부부는 자아 분화가 낮은 사람들입니다. 삼각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안입니다. 불안이 심할수록 사람들은 삼각관계를 통해 대처하려고 합니다.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는 흔히 자녀를 끌어들여서 삼각관계를 형성하지만 자녀가 아닌 제3자가 선택되기도 합니다. 시어머니, 장모 또는 이성 등의 가족일 수 있고 일, 술, TV 등과 같이 사람이 아닌 존재가 그 역할을 채우기도 합니다. 삼각관계는 직접적인 대결을 일시적으로 회피하려는 심리에서 만들어집니다.
삼각관계 속에서 자녀는 부모의 대리 배우자 역할을 맡게 되기도 하는데요. 부부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분노, 원망, 우울 등을 느끼면서 부부는 자녀를 배우자의 자리에 세우고 배우자를 대신해서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자녀를 통해서 일시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대신 자녀는 다시 돌아오기 힘든 강을 건널 수도 있습니다. 삼각관계에 편입되면 자녀는 더 이상 자녀로서 존재하기보다 부부 갈등을 담당하는 한 축이 되고 정서적인 불안 상태에 놓입니다. 삼각관계의 희생양이 된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자신의 가족을 지긋지긋하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가족을 떠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종의 정서적 단절을 시도하는 거죠. 유학, 이민, 결혼을 서두르는 자녀들 가운데 이런 정서를 갖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삼각관계를 지향해야 합니다. 부부 갈등이 있고 불안이 발생하더라도 제3자를 끌어들여서 삼각관계를 형성해서 문제를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삼각관계는 부부 갈등을 터뜨려서 풀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 구성원 사이의 희생양을 양산할 뿐이죠. 새로운 세대가 성장하려면 꼭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정점에 있는 신은 제우스입니다. 올림포스의 지배자 제우스는 그의 형제 포세이돈, 하데스와 더불어서 그리스 신화의 주축을 이룹니다. 이들 형제는 세계의 지배자였던 아버지 크로노스를 이기고 그의 몸을 잘라가짐으로써 신화 속 주인공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세계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구시대를 상징하는 아버지를 꺾음으로써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아버지를 이기는 자가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되리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서구에서 발전된 오늘날의 심리학을 보면 그 안에는 여전히 2000여 년 전 그리스인들의 여러 사고체계가 남아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뛰어넘고 싶어 합니다. 딸은 어머니만큼 사랑받는 여인이 되려고 합니다. 프로이트는 이것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표현했습니다. 너무 뛰어나서 도저히 넘어서기 어려운 아버지를 둔 아들은 절망합니다. 아버지를 넘고 싶다는 소망은 일에 성공해서 중요한 무의식적 동기가 되는데요. 이것을 포기한 아들은 무기력하고 게을러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룬 성공의 그늘 밑에 안주해버립니다. 아들에게 아버지는 언제나 승부욕을 자극하는 경쟁자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들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은 경쟁을 뛰어넘는 영원한 동반 관계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죠. 아들이 아버지를 뛰어넘으려는 것은 단순히 승부욕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죠. 아들은 아버지에게 인정받을 때 가장 큰 만족감을 갖습니다. 독일을 대표하는 가족 상담사로 트라우마 가족 치료 모델을 만든 버트 헬링거는 멋지고 매력적인 남성들에게는 일정한 공통점이 있다고 밝힙니다. 매력남들은 대개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아버지를 존경하면서 한편으로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아버지를 뛰어넘고 싶은 열망을 지닙니다. 이런 존경과 열망은 아들에게 사회적 성취 동기를 제공하며 유연하고 풍부한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써 얻은 신뢰와 안정감이 아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높은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과 호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매력남들은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면서 깊이 있는 우정을 쌓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경하며 관계를 소중히 여길 줄 알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하며 주변의 기대에 맞추려고 거짓이나 허세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남자는 특히 성장기에 아버지와 맺는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마음의 병을 지닌 성인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일과 사랑에서 당당하고 성공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맺기에서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딜레마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고 트라우마 없이 성장한 사람이 아버지가 되면
그만큼 자신의 아들과도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어린 시절 트라우마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거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면 본인도 모르게 자신의 경험을 아들에게 대물림할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외가 많죠. 비록 어린 시절이 원만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해도 자신의 상처를 잘 수용하고 다른 삶의 모델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성장기와는 다른 성공적인 부자 관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창 사랑이 필요할 때 아버지의 관심을 받지 못한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별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여기게 됩니다. 유명한 발달 심리학자인 장 피아제는 아이들을 인지적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절대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식의 양극적입니다. 아버지가 바빠서 관심을 쏟지 못한 것인데도 아이는 그것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나를 버린다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릴 것이라는 식입니다. 아이의 성장 발달 과정에서 필요한 의존 욕구들이 제대로 충족되지 못했을 때 그 아이는 어른이 된 후에도 상처받은 내면 아이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에 대한 소극적이고 당당하지 못한 태도를 취합니다. 부모에게 거부당하거나 자기 존재를 무시당한 많은 사람들이 평생 불안해하고 자신의 삶에서 적극적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며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주변인으로 인생을 힘들게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떤 일을 해도 잘 인정해주지 않고 무관심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의 눈에 들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애타는 조바심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변합니다. 어머니와 편을 짜서 아버지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아버지 역시 그런 아들이 사랑스럽지 않죠. 아들을 악하다고까지 여기게 되면서 둘 사이의 갈등은 깊어갑니다. 껄끄러운 부자 관계를 상담하러 오는 가족들에게서 많이 발견되는 유형입니다. 심리학자 요하임 마츠는 아웃사이더, 왕따, 울보, 언짢은 투덜이나 항상 화를 잘 내고 남의 욕을 얻어먹는 행동을 일삼아 미움을 사는 사람들의 밑바닥에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거부당한 경험이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부모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거절당한 자녀는 자신을 세상의 부담을 모두 짊어지고 몸을 구부린 채 살아가야 하는 불행한 운명의 아틀라스로 여깁니다. 간혹 이런 사람들 가운데 환영받는 인물이 되기 위해 남보다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돼서 부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무의식이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으로부터 밉살맞은 존재로 간주되는 사람이든 마음 깊은 곳에 피해의식으로 인해 오로지 타인의 눈에 들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이든 모두 불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관점을 인식한다면 한국의 아버지들은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있다고 해도 가족들, 특히 자녀를 위한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좀 더 분발해야 할 겁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함께 할 때의 역할입니다. 자녀들을 자주 접하지 못하다 보니 어쩌다 같이 보내는 시간에 아버지들은 늘 가르치고 훈계를 늘어놓고 자녀의 행동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작용을 낳을 뿐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아들은 아버지를 넘어서는 법을 터득하기 때문에 당장 가르치려 하기보다 공감하고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건 제 얘기인데요.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모습을 여러 가지로 되돌아보게 되는데 특히 부자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에서 저를 많이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모처럼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말이 길어지고 아이들을 훈육하게 되나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좀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제 말을 듣고 제 아들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꾸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도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할 때 아버지가 어떤 일을 설명을 하면 계속해서 그 설명의 예를 바꿔가면서 말씀이 길어지거나 해서 괴로워했던 때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특히 주의해야겠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잘 고쳐지지는 않더라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형제가 없는 우리 아들은 나에게 친구 역할을 원합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보면 늘 함께 놀거리를 준비해 놓고 기다립니다. 아들과의 게임에서 내가 마음속으로 정한 규칙이 하나가 있는데요. 팽이놀이, 축구놀이, 레슬링 등 온갖 놀이를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아빠가 져준다는 겁니다. 어쩌다 내가 이 원칙을 깜빡하고 게임을 이겨버리면 아들은 대단히 분개하며 다시는 아빠랑 안 놀겠다고 화를 냅니다. 아들은 아빠를 이기는 스릴을 체험하면서 게임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은 내가 늘 자기와의 게임에서 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져주는 역할이 나쁘지 않습니다. 상대가 아들이기 때문이죠. 아들과의 게임에서 질 때도 요령이 필요한데요. 적당히 리드하거나 팽팽한 접전인 것처럼 게임을 운영하다가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에 져줘야 합니다. 이때 아들의 기쁨은 배가 되는 거죠. 아들은 언제나 아버지를 이기려고 하고 넘어서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져주는 것은 무능하고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언젠가 다가올 아들이 진짜로 아버지를 넘어설 순간을 위해 적극적으로 아들을 돕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제가 좀 할 얘기가 있는데요. 보통 아버지들이 아들과 이런 게임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오류에 빠졌었는데 어떤 게임의 공정성을 아이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의 규칙을 정확하게 적용을 하거나 해서 그렇게 되면 아들이 절대 이길 수가 없잖아요. 아들은 실망하게 되고 분위기 쌓여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요령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방어 기제는 상처에 고통을 입거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방어 기제는 우리의 상처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단지 상처의 충격으로부터 잠시 보호해 줄 뿐이며 오히려 상처를 더 오래 지속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주 쓰이는 방어 기제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심리를 상대에게 투사하는 겁니다. 투사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갖는 감정을 상대방도 똑같이 나에게 갖고 있다고 느끼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상대방도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투사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방어 기제가 동일시입니다. 동일시는 특히 가족 안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상대방을 나 자신과 동일하게 여기는 현상인데 자식 사랑이 유별난 한국인 부모들은 조금씩 이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동일시를 통해 자신의 상처를 해결하려는 의도는 가족 안에서 무수히 발생합니다. 법대나 의대 학생들을 보면 자기 인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는 듯 삶의 수동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돈이 없거나 권력이 없어서 서글펐던 과거를 자식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부모들의 욕구가 그들에게 투영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과거의 상처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는 가족 안에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어머니가 상처받은 자신에게 보상하기 위해 딸에게 그토록 헌신했지만 의도와는 달리 또 하나의 가족 희생양이 발생한 것처럼 말이죠. 심리적 방어 기제 가운데 가장 복잡한 형태는 투사와 동일시가 하나로 혼합된 듯한 투사적 동일시입니다. 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험한 속성을 다른 사람에게서 끌어낸 다음에 그를 조종함으로써 자신의 충동을 조종하려 합니다. 이때 상대방은 자신의 정서적 분신이 됩니다. 투사적 동일시가 상습적인 방어 기제로 고착되면 가족들 모두 고통에 빠지게 되는데요. 가족들끼리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아바타로 만들어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거나 해소시키다 보면 자신의 화나 분노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짐작하기 어려워집니다. 숨은 조종자가 누구인지, 실제 의도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왜 미워하는지, 왜 함께 사는 것이 힘든지, 어디서 고통이 시작되었는지 알지 못한 채 감정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처럼 가정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투사, 동일시, 투사적 동일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없을까요? 스위스의 아동심리학자로 아동의 체벌과 학대에 대해 세계적 권위자인 앨리스 밀러는 우리가 진정으로 트라우마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 놓았던 수많은 방어 기제를 밝혀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부는 어린 시절의 상처를 고스란히 결혼 생활에 가지고 옵니다. 방어 기제들은 우리가 어떤 시절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사용한 아주 오래된 습관입니다.
방어 기제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닌 무뎌지게 하는 임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 사실을 의식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족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정한 행동 패턴을 관찰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족은 언제나 일정한 틀 속에서 관계를 맺고 소통합니다. 가족 사이에 만들어져 있는 패턴을 찾아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방어 기제에 이름을 붙이면 그 부작용을 해소할 길도 열립니다. 사물이나 현상을 구분짓고 서로 다른 이름을 붙여 구별하는 것은 가족 심리학에서 매우 주요한 해결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족과 방어 기제. 어린 시절의 아픔은 자국을 남긴다. 어린 시절 힘들었던 경험은 우리에게 흔적을 남깁니다. 부모와의 관계나 집안 분위기 등 어린 시절 경험은 우리 인생의 안내자 구실을 합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 인생은 이 경험에 따라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지는데요. 현재의 감정이나 행동은 과거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받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나 결핍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상처나 결핍이 심할 경우에 그의 인지적 정서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부정적 감정이 몸과 마음을 뒤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쳐 쓰러지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속이거나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감정적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심리의식이나 행위를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방어기제에는 원시 방어기제와 중독 방어기제가 있습니다. 나를 지키려는 몸부림, 원시 방어기제에는 억압, 부인, 반동 형성, 퇴행, 전치, 승화, 분노의 자기애로의 전향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어기제를 평소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억압, 고통이나 불쾌감, 욕구를 무의식적으로 억압합니다. 심한 경우에 고통스러운 약속이나 사건을 까먹거나 잊어버립니다. 참석하기 싫은 모임을 잊거나 지각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인은 자신을 속이는 시도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끝까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어라며 현실을 부인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거나 배신했을 때 그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반동 형성,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반대의 행동이나 태도를 취합니다. 속으로는 좋으면서 좋아하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시비를 거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합리화, 방어기제 가운데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현실에 더 이상 실망을 느끼지 않기 위해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을 정당화할 그럴듯한 이유를 찾아내는 거죠. 이솝우화에서 여우가 탐스러운 포도를 먹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지만 실패한 후 저 포도는 분명 신포도일 거야 라고 말하는 것에서도 나타납니다. 퇴행,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곤경에 처했을 때 불안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어린 시절 행동했던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한 어린이가 동생이 생겼을 때 스트레스를 받고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는 것이 한 예입니다. 성인의 경우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으면 대들거나 몹시 침울해져 혼자만의 공간에 틀어박히는 성향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이 바라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무언가 얻기 위해 울거나 분노 발작을 일으키는 등 성숙하지 못한 방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전치, 다른 사람에게 향해야 할 감정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퍼붓습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는 속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부분 이 방어기제를 흔히 사용하는데요. 특히 화를 내어도 별로 되갚을 힘이 없는 약자에게 쏟아붓습니다. 익명성이 유지되는 도로 한가운데서 거칠게 운전하거나 다른 운전자의 실수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보복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부부싸움 후에 괜히 자녀에게 소리 지르고 화풀이를 하거나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 들어와 공연히 아내와 자녀에게 풀거나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승화,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성적인 혹은 폭력적 충동을 다른 대상과 표현 방법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성숙한 방어기제 가운데 하나로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공격적 에너지를 학문에 쏟아부어 성과를 이뤄내기도 합니다. 프로이트는 승화가 모든 예술과 문화를 가능하게 했던 심리 기제라고 봅니다. 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동성애 충동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분노의 자기애로의 전향,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것이 위험하고 허락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분노를 자기 자신에게 돌려서 스스로에게 보복을 하면서 자기를 파괴해 나갑니다. 헛되게 시간을 낭비하고 자신의 재능과 기회를 허비하고 게으름과 방탕으로 자신을 궁지로 몰아갑니다. 끝내는 자신을 없애려는 자살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상처가 깊으면 흉터가 남듯이 몸과 마음에도 해소되지 않은 트라우마가 남습니다. 어린 시절 정서적 신체적 상처를 입으면 비합리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방어합니다. 이 일이 내게 일어난 것을 보니 나는 분명히 나쁜 아이야.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분명히 사랑받을 수 없는 아이야. 이러한 생각을 하는 아이는 상처를 더욱 깊게 입으면서 뿌리 깊은 수치심을 갖습니다. 가족 치료사인 브래드 슈어는 수치심의 감정이 중독의 원인이라고 말하는데요. 죄책감은 우리가 실수했다는 것을 알게 해주지만 수치심은 자신 스스로가 실수라고 느끼게 합니다. 이런 수치심의 감정에 외로움, 슬픔, 불안, 두려움, 분노, 우울 같은 다른 감정이 따라붙습니다. 여기에 가장 강력한 감정은 분노입니다. 상처를 받은 아이는 자기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믿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자신이 받은 상처에 대한 깊은 분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분노는 깊이 파묻혀 있다가 중독을 통해서 표출됩니다. 크리스틴 콜드웰은 몸과 마음에 남아있는 트라우마를 해결하려고 지금 여기에 몸을 떠나는 현상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트라우마 때문에 상처 입은 어린 시절에 형성된 고정된 신체 반응입니다. 트라우마의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욕구 충족이란 쾌락의 경험, 즉 중독이 대체물입니다. 알코올, 니코틴, 도박, 게임, 섹스 등에 의존해서 자기 몸을 떠나려고 합니다. 중독의 특성은 반복에 있는데요.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몸은 중독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점차 내성이 생기면서 나중에는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도구가 아닌 자신을 옭아매는 감옥이 됩니다. 현대인 10명 가운데 7명이 어떤 식으로든 중독 상태에 있다고 하는데요. 트라우마 전문가인 콜크에 따르면 중독은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이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가치료입니다. 그러나 중독은 상처를 해결하려는 사람과 그의 가족에게 더 깊은 정서적 심리적 고통을 주고 그 경험 속에서 다시 상처를 줍니다. 중독 방어 기제는 우리 내면의 상처 입은 감정을 곧바로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대부분의 중독자들은 저마다 어린 시절의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감정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어 중독 행위를 선택합니다. 최근 현대사회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고 커다란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는 중독 중에 성중독이 있습니다. 성중독은 단순히 이성을 좋아하고 섹스를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성에 집착합니다. 또는 기분이 좋거나 뭔가 일을 성취했을 때 자신에게 보상을 주기 위해 성중독 행위를 하기도 하는데요. 성중독의 기초 토대는 성적 공상, 자위행위, 포르노입니다. 성중독자는 공상을 통해 성중독을 지속해갑니다. 성중독자는 거의 지속적으로 섹스에 대해 생각합니다. 아마도 성중독자들은 부모나 주변으로부터 따스한 사랑을 받지 못하였기에 자기 몸을 만지는 것이 유일한 스킨십일 겁니다. 성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이 내가 의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신념을 깨뜨리는 데 있습니다. 먼저 공상을 멈춰야 합니다. 공상을 통해 감정을 정화하고 스트레스를 대처하려던 방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상처 치유를 해야 하는데요. 성중독자가 잊고 싶은 고통스러운 감정은 그의 가족 안에 있습니다. 그가 가족 안에서 받았던 학대와 갈등을 기억해내고 억압된 감정을 다루어야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기억조차 하기 두려웠던 일을 찾아내야 합니다. 세계적인 아동 심리학자 앨리스 밀러는 방어 기제를 다루는 데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먼저 어린 시절에 입은 트라우마 앞에 마주서야 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세워놓은 수많은 방어 기제를 밝혀내야 합니다. 방어 기제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감정과 기억을 억누를 뿐 해결책이 아닙니다. 방어 기제를 통해 억압당한 슬픔, 절망, 분노, 공포, 무기력, 두려움, 수치심, 죄책감 등과 같은 내면의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조금씩 새어나오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4장 행복한 가족의 비밀.
아이들이 갖는 환상과 꿈의 세계는 그러한 환상을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부모의 도움을 통해서 유지됩니다. 열악한 현실은 아이들에게서 환상과 꿈을 일찍 앗아갑니다. 환상과 동화의 세계는 연약한 아이들의 자아를 보호해주는 방어 메커니즘이 됩니다. 성인과는 달리 아이들은 세상의 현실에 노출되면 감당해내기 어려운데요. 아이들은 동화와 환상을 통해 그들의 연약한 자아를 보호받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건강한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가 필요합니다. 자기애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기분 좋은 느낌을 갖는 상태를 뜻합니다. 자기애는 유아기 부모에 의해 특히 어머니를 통해 형성되는데요. 심리학에서는 태어나서 3년 동안 아기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엄마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엄마와 애착이 형성되지 않으면 훗날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그 결핍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유아기의 아기는 자기인식이 없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하나의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아기는 거울을 들여다보아도 거기에 비춰지는 모습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런 갓난아이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울은 바로 엄마입니다. 아이는 엄마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아기가 엄마의 얼굴을 바라볼 때 아기는 엄마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즉 아기는 엄마의 표정을 통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갖습니다. 엄마가 웃으면 아기도 웃으면서 그대로 흉내를 내죠. 엄마가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다면 아기도 역시 우울한 표정을 짓습니다. 아기는 엄마의 표정을 통해 자기 자신과 세계를 봅니다. 엄마가 웃으면 아기는 자신이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여깁니다. 엄마가 안아주고 달래주면 아기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엄마가 아기의 욕구에 반응을 보여주면 아기는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나 엄마가 웃지도 안아주지도 않고 달래주지도 않고 사랑해주지도 않는다면 아기는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느낍니다. 첫돌에서 4살까지 아이들은 상처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이 시기에 부모로부터 받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관심은 건강한 자기애를 발전시키는데요. 부모에게 충분히 사랑받고 세심하게 돌봄을 받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자기애가 형성됩니다. 아이 스스로 자신을 멋지고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환상과 꿈의 세계에서 마음껏 상상의 날개를 펼칩니다. 이런 모습은 아이들의 상상놀이를 통해 잘 드러납니다. 부모들이 보기에는 우스꽝스러울 수 있지만 이런 모습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대단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될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을 헤쳐나가는 등불이 됩니다. 반면 부모에게 거부당하고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 자기애가 부족한 아이는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 쉽게 상처받고 좌절합니다. 자기애가 연약하고 손상당한 상태여서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위축되고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자꾸 보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 없고 그래서 건강한 자기애를 형성하지 못한 사람은 타인을 사랑하는 능력도 부족합니다.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쉽게 상처를 받고 언제나 다른 사람의 관심과 애정에 목말라 합니다. 그리고 그 욕구를 채우려는 마음에 남들을 조종하고 통제하며 착취하려는 경향도 보입니다. 심한 자기불신과 열등감을 갖고 있고 자기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권력에 더욱 집착합니다. 자신이 휘두르던 권력이 의심을 받거나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면 순식간에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조금만 뜻에 거슬려도 가벼운 비판이나 공격에도 금세 발끈하고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이것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자기애를 손에 넣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입니다. 그러나 자기애를 얻으려고 온갖 애를 쓰지만 지칠 대로 지쳐가면서 목표에는 다다르지 못합니다. 안타깝지만 어린 시절 생긴 사랑의 결핍은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채워질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죠. 가족치료사 사티어는 가족 문제의 시작이 바로 부부의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합니다. 부부 각자의 낮은 자존감은 소통을 어렵게 하고 그래서 갈등을 유발하며 다시 자존감에 상처를 입히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건강한 자기애와 자존감 형성에는 무엇보다 어린 시절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부모는 아기에게 좋은 거울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았는가에 따라서 자녀는 자신에 대한 가치를 다르게 느낍니다. 원래부터 자기애가 부족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린 시절 불행하게도 잘못 학습된 결과일 뿐입니다.
사티어는 낮은 자존감을 가진 가족의 특징으로 부정적 사고를 꼽습니다. 우리가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내면에 있는 면박을 주는 자아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자신의 잘못을 확대해서 지적하고 무엇인가를 하려 들면 너는 할 수 없어, 네가 해봤자 잘 되겠어? 라며 부정적인 면만을 강조하는 면박꾼이 존재합니다. 면박꾼은 지나치게 부정적인 사고를 불러일으키고 사기저하와 우울감, 무기력을 유발시킵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면박꾼은 이런 말들을 주로 합니다. 너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누구 닮아서 그러니?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나중에 뭐가 될래? 너 참 한심하구나. 언제 철들래?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라. 네가 뭘 알아? 모든 게 다 내 탓이야. 먼저 내 안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면박꾼의 소리를 수첩에 적어봅니다. 이런 비난하는 목소리에 직면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나를 똑바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후에 면박꾼이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낼 때 그만이라고 마음속으로 외치고 그 소리가 더 이상 내 존재의 소리가 아닌 단지 면박꾼의 소리일 뿐이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서서히 오랫동안 함께했던 면박꾼의 소리를 나 자신과 분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면박꾼이 점차 사라지면서 자기애와 자존감은 서서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기 전까지 미혼의 시기를 자녀 독립기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부모로부터 독립과 자유를 허용받고 미래의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시기에 독립과 자율성을 보장받은 자녀는 안정된 환경 속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죠.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직업을 구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데 충분히 쏟게 됩니다. 또한 친밀감을 주는 또래 집단을 만들어서 우정을 만들며 정서적 안정을 추구합니다. 이런 사람은 보다 안정적인 결혼 생활이 가능하죠. 그러나 부모에게서 독립과 자율성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자녀 독립기를 다소 암울하게 보낼 수밖에 없고 결혼 생활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굴레를 끊고 성인이 된 자녀가 독립과 자율성을 얻을 수 있을까요? 원래 자녀의 독립에는 부모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부모가 가로막고 방해하면 그만큼 독립과 자율성을 성취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만일 자녀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부모가 원하지 않고 방해한다면 독립기에 놓인 자녀는 먼저 자기 가족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어떤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성장해서 자신의 부모로부터 어떻게 독립과 자유를 얻었는지 탐색하면 도움이 됩니다. 많은 경우에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부모 자신들이 독립과 자유를 어렵게 이룬 경우 자녀에게도 반복시키려는 무의식이 작동합니다. 이 숨겨진 메커니즘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진전이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뇌가 가장 기쁨을 느낄 때는 다른 사람과 소통을 나눌 때라고 합니다. 특히 상대방과 눈을 마주보면서 소통을 할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낍니다. 뇌가 기뻐한다는 것은 화학적으로 보면 뇌가 활성화돼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방출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도파민이 분비되면 인간은 쾌락을 느낍니다. 역으로 인간이 불행을 느끼는 것은 소통이 단절되고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고 소통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하물며 가족 안에서조차 소통이 단절되면 이는 마음의 병까지 야기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깨어진 소통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은 경청입니다. 내 생각을 잘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소통의 출발입니다. 우리는 평소 얼마나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는지 곰곰이 되짚어 봅니다. 과연 자녀가 이야기할 때 하던 일을 멈추고 눈을 바라본 적이 있는지, 또 쓸데없는 말을 한다고 묵살하지는 않았는지, 언제나 내 말을 하려고 내 생각을 전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아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훈계하고 소리치고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아이들에게는 훈계하는 부모보다 경청하고 성찰하는 부모가 필요하다는 말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실한 소통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겁니다. 자신이 느낀 감정을 그대로 왜곡하지 말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화가 났다는 것을, 또 부끄럽다는 것을, 외롭다는 것을, 힘들다는 것을
다른 부정적인 감정으로 덧칠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감정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진실한 소통의 출발입니다. 영국 출신 과학자로 의사소통 이론에 커다란 업적을 남겨서 가족 상담의 선구자 역할을 하기도 한 그레고리 베이트슨을 연구하면서 가족의 혼란된 소통 방식이 정신분열증을 발생시키는 한 가지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대화를 할 때 상대방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보통 한 개여야 하는데 2개 이상, 그것도 상반된 메시지를 보내면 상대방은 혼란에 빠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정신분열증까지 유발할 수 있음을 규명한 겁니다. 베이트스는 이중구속을 설명하기 위해 동양의 선불교를 예로 듭니다. 선사가 깨달음을 주기 위해 지팡이를 제자의 머리 위에다 올리고 말합니다. 네 머리 위에 지팡이가 있느냐? 지팡이가 실제로 있다고 말하면 때릴 것이고 없다고 해도 때릴 것이다. 그리고 말을 하지 않아도 때릴 것이다. 여기서 제자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중구속의 상황입니다. 문제 가족은 언제나 자녀들을 이런 상황에 빠뜨립니다. 선문답에서라면 제자는 스승의 지팡이를 빼앗아 오히려 스승을 한 대 후려치거나 또는 전혀 다르게 대답해서 스승에게 인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에 닿기 위해서는 이처럼 엉뚱해 보이는 발상과 역발상이 모두 중요한 수행 방식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은 이런 종교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죠. 문제 가족의 이중구속 상황에는 아무런 해답이나 피해갈 우회로가 없습니다. 왜 이런 답답한 일이 일어날까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솔한 표현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때문에 친밀한 관계일수록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고 그래서 그 관계는 더욱 친밀감이 쌓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솔직하지 못합니다. 특히 부모나 다른 사람의 기대에 자신을 맞추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성장한 사람일수록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자신을 자연스럽게 표출하는데 어려움을 갖습니다. 어렸을 때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는데 이기적이라는 경고를 받거나 아직 어려서 모른다며 무시당하거나 또 배척당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일어나면 솔직한 표현을 거부하고 회피하며 마음과 달리 인위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행동은 모두 내면에 있는 불안을 다른 사람에게 숨기기 위한 거지요. 여기서 자기의 속마음과 겉으로 표현되는 것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이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혼란과 분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보스조르메니 나지는 결혼한 부부 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 통장이 존재한다는 독특한 이론을 펼쳤습니다. 관계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 두 사람의 관계는 사랑스런 닭살 커플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원수가 따로 없는 사이로 변하기도 합니다. 은행 통장과 마찬가지로 관계 통장에도 입금과 출금이 있는데요. 입금에 해당하는 행동은 상대에 대한 조그마한 배려에서부터 깊은 사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출금에는 사소한 화풀이에서부터 잔소리, 폭력, 경멸 등이 있죠. 입금이 쌓일수록 통장 잔고는 넉넉해지고 출금이 잦아지면 잔고가 줄어들다가 마이너스로 변합니다. 관계 통장에 잔고를 많이 쌓아두려면 무엇보다 두 사람 사이의 주고받음이 공평해야 합니다. 주고받음이 공평하게 유지되면 둘 사이에는 신뢰가 쌓이고 어떤 위기에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이 생깁니다. 공평하게 주고받아 관계 통장에 잔고를 많이 쌓은 부부는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반면에 관계 통장에 잔고가 얼마 없고 마이너스 상태로 살아가는 부부는 카드 돌려막기식으로 힘들게 버티다가 조그만 위기나 스트레스 앞에서도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 연인관계, 부부관계에서는 주고받음이 공평하게 유지돼야 서로 만족감을 갖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라고 하더라도 공짜는 없습니다. 내가 상대에게 주는 만큼 받는 것도 있어야 그 관계가 유지되고 사랑과 신뢰를 쌓아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란 묘한 것이어서 한쪽이 지나치게 주기만 해도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받기만 한 쪽은 고마움은 알지만 관계를 청산함으로써 마음의 부담을 털어내고픈 유혹에 시달립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상대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에도 요령이 있다는 것은 이럴 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아낌없이 베풀어 주되 상대가 부담을 갖지 않고 다시 내게 돌려줄 수 있는 범위를 생각하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힘든 결혼 생활과 잘못된 싸움 방식을 가진 부부들에게는 일정한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건 자아 분화가 발달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정신분석적 개념인 자아 분화는 자녀가 얼마나 엄마로부터 분리와 독립을 할 수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한 아이가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유심히 살피는 것은 자아 분화의 시작입니다. 자기를 본다는 것은 아이가 이제 엄마로부터 자기를 독립적인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자아 분화가 발달한 사람은 감정을 이성적으로 잘 통제하고 조절합니다. 가족은 감정의 덩어리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가족 밖에서보다 가족 안에서 더 감정 반사적으로 행동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아이에게 화를 내고 이유도 없이 아내와 남편에게 분노를 느끼는 경우가 생기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가정을 떠나서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만나는 인간관계라면 설령 분노의 감정을 느껴도 직접적으로 표출하지 못하죠. 그런 이유로 살아가면서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곳 또한 가정입니다. 사랑의 둥지인 가정 안에서 큰 상처를 입습니다. 가족 간 감정 반사적인 행동이 자주 일어나기에 이런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아 분화는 감정, 특히 그 가운데에서 불안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능력과 밀접한 관계를 이룹니다. 가족은 복합적인 감정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 서로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먼저 자신의 지적 능력, 즉 이성의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성의 힘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자아 분화 능력입니다. 가족에게 불안이 엄습했을 때 자아 분화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가족 구성원들은 불안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과잉 행동으로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아 분화가 잘 이루어진 가족은 불안한 감정을 이성적으로 대응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힘을 지닙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누가 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가보다는 스트레스를 얼마나 잘 다루는가에 있습니다. 결국 자아 분화라는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닌 자기 내면 상태입니다. 똑같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도 자아 분화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반응과 대응 방식이 다르고 그 결과도 달라집니다. 자아 분화가 높은 사람은 사고와 감정이 균형을 이룹니다. 즉각적으로 흥분하고 화를 내기보다 감정적 충동을 이길 수 있는 자제력과 객관성을 갖고 행동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위기와 스트레스를 경험하지만 안정된 정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건강한 가족 관계를 형성합니다. 자아 분화가 잘된 사람들이 만나 부부가 되었을 경우 스트레스와 위기 상황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화를 내거나 신경질을 부리지 않고 술이나 일 등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다른 가족에게 자신의 스트레스를 떠넘기지 않고 건강한 방식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거나 해소합니다. 삶의 위기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에 덜 휘둘리며 행복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아 분화가 발달되지 않은 사람은 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위기에 직면했을 때 충동적으로 행동하죠. 쉽게 화를 내거나 실망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또는 다른 사람이 보여주는 반응에 지나치게 신경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적이거나 반항합니다. 불안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욱 충동적입니다. 비록 서로 깊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날마다 일어나는 스트레스와 위기 상황 속에서 적절하게 대처를 못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힘든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아 분화가 하루아침에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아 분화가 고정적이거나 변화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자아 분화를 성인이 된 지금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공감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에 대해 즉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먼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불안감을 안겨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대응합니다. 일상 속에서 뜻하지 않게 찾아온 위기와 스트레스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릴 적 가정에서 형성된 낮은 자아 분화 탓에 이렇게 노력을 해도 변화가 쉽게 생기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느끼는 불안과 분노가 외부 요인 때문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기인한 것임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조금은 덜 감정적으로 대응해야 변화가 생깁니다.
이것이 낮은 자아 분화를 보완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익숙해질수록 후회하는 일도 줄어들 겁니다. 1973년 의학과 생리학 부문 노벨상을 수상한 오스트리아 석학 콘라드 로렌츠는 즉각적으로 만족을 얻으려는 태도가 현대 사회의 죄악 가운데 하나라고 설파한 바 있습니다. 사회가 점차 편리해지면서 즉각적인 만족은 보편적 욕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즐거움에 광적으로 매달리는 반면 괴로움은 어떻게든 피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괴로움을 기피하다 보니 진정한 즐거움인 희열을 맛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희열은 오르기 힘든 산의 정상에 오른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기쁨입니다. 부단한 고통과 어려움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맛볼 수 있는 즐거움이 곧 희열입니다. 산이 높아야 골도 깊은 법인데 괴로운 일은 피하려고만 하니 어려운 일을 극복한 뒤에 오는 기쁨을 접하지 못해서 인생의 지루함과 무미건조함만이 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루함과 무미건조함 또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미건조한 일상을 피하려면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죠. 이로부터 새로운 것에 대한 광적인 편애증이 생겨납니다. 즉각적인 만족, 새로운 것에 대한 광적인 열풍, 약간의 괴로움도 피하려는 삶의 자세는 우리 아이들 세대에 수소 신드롬을 심어 놓았습니다. 수소 신드롬은 독일어권에서 만들어진 개념으로 즉각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세대를 일컫습니다. 즉 부모나 일반적인 사회 규율에 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책임감도 없이 불안정하며 매사에 무관심한 세대를 말합니다. 이들은 책임감과 의무감에는 심드렁하고 자신의 즉각적인 요구에만 눈을 반짝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약 30% 가까운 아이들이 상담이 필요할 정도라고 봅니다. 요즘 주위의 교사들로부터 이전과 다른 새로운 아이들이 출현했다는 말을 종종 듣는데요. 새로운 아이들의 요체는 이렇습니다. 이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지시를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교사가 똑같은 지시를 여러 번 반복해야 겨우 자신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파악하고 마지못해 지시에 따르는 척할 뿐입니다. 이 아이들은 흥미없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기분이 나쁘면 바로 툴툴거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교사가 보고 있어도 물건을 집어던지기까지 합니다. 이들에게 힘들고 괴로운 일은 기피 대상일 뿐입니다. 아이들은 쉽게 되지 않으면 즉시 포기합니다. 이 새로운 아이들은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게임 활동 외에는 오랫동안 무언가에 몰두해서 어떤 일을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점점 이런 새로운 아이들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기존의 학교 교육 방식은 이미 한계에 왔다고도 말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아이들이 새로운 아이들이 되거나 수소 신드롬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의 역할에서 그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발달 심리학자들과 사회 심리학자들은 한 인간의 성장 과정에서 욕구 충족의 유예를 매우 중요한 과제로 평가합니다. 눈앞의 욕구를 당장 충족하는 데 급급하지 않고 다음에 얻을 보상과 결과를 위해 미룰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를 잘 돕기 위해서 부모는 서로 모순된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아이의 욕구를 즉각적으로 충족시켜줘야 하지만 동시에 아이의 자아 기능의 발달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이가 원하는 것을 바로 들어주지 않고 잠시 연기한다거나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거부의 경험은 아이에게 몹시 고통스러운 아픔이죠. 때문에 부모는 아이가 원하는 것을 거부할 때는 평소보다 사랑과 관심을 더 많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단지 자기가 원한 어떤 대상이 거부당했을 뿐임을 깨닫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이는 당장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지만 조금 참고 기다리면 다른 형태로 더 크게 충족될 수 있음을 배웁니다. 공부 또한 당장의 요구를 참아내고 더 많은 만족감과 성공을 기대할 수 있어야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아이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때 필요한 사회성이 형성되고 특히 자아 존중감이 발달합니다. 부모의 적절한 양육 과정에서 길러진 욕구 통제 능력은 아이가 인생을 살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와 위기를 극복하고 삶의 지루함과 무미건조함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좌절 없이는 성취가 없는 법이죠. 인생은 고해라고들 말합니다. 비관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삶은 내내 고통의 바다를 지나다가 어쩌다 한 번씩 허리를 펴고 숨을 쉴 수 있는 섬을 만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크고 긴 괴로움은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지만 약간의 긴장과 괴로움은 우리에게 각성을 주고 도전해볼 마음, 그리고 고생 뒤에 찾아오는 진정한 만족의 가치를 일깨웁니다. 자아가 형성되는 유소년과 청소년기의 아이들에게 이런 경험은 더욱 절실한데요. 가족의 화목과 행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좌절과 고통을 달갑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쉽게 저절로 얻어지는 평화나 기쁨, 행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을 때는 마냥 편한 것을 원할지도 모르지만 건강한 가족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욕구의 유예, 고통과 불편함의 인내 모두 필요합니다. 가정은 단지 서로를 보듬어주는 최후의 보루이자 따스한 둥지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둥지를 떠나서 세상을 향해 날개짓할 힘을 길러주는 곳 역시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가 가족입니다. 네, 낭독산책 함께 하셨는데요. 부키 출판사에서 출간한 가족의 두 얼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1부에 이어서 오늘 2부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타마와 함께 하셨습니다.